먼저 통합과학 1-1단원 중단원 마무리랑 중단원 고난도랑 한번 봅시다. 자, 1번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석은 주로 석회암, 쉐일, 이암 등에서 발견이 된다. 즉 화석은 어디서만 나와요? 바로 퇴적암에서만 나와요. 변성암이나 화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이 될 수가 없어요. 화석 분포를 통해서 수륙 분포의 변화를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해가 육성기원, 즉 육상에서 살던 애냐 아니면은 해성기원, 해양에서 살던 생물이냐, 그쵸? 자, 요거를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해파리와 같은 생물보다는 단단한 골격이 있는 이런 연체동물보다는 골격이 있는 것들이 화석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은 고생물의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을 나타냈는데 A에서 D 중에 과거에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니까 결국에는 시상화석에 해당이 될 거고, 자, 이 시상화석은 분포 면적은 좁고 생존 기간은 길었던 A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래야 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존을 하면서 살던 환경을 대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분포 면적은 좁고 생존 기간은 길었던 A가 시상화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은 가고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층과 단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인데 화폐석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의 표준화석에 해당이 되고요. 삼엽중은 고생대에 해당이 되고, 고사리는 이거는 시상화석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거로 양치식물이니까 고생대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양치식물이 고생대에 번성을 했던 건 맞는데 계속 끝까지 신생대까지 살아남고 아직도 고사리는 있으니까 갑주어는 고생대에 표준화석에 해당이 돼요. 고생대 아니야, 여러분들. 시상화석이에요. 지층 A는 중생대가 아니라 신생대고 B와 D는 같은 지질시대에 퇴적이 된 거 맞고요. 가의 퇴적 환경은 어디에서? 바다에서, 바다죠. 둘 다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틀렸고, 지층 C는 고사리는 육상화석이 육지에 살던 식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렸죠. 지층 C는 6억 년 전에 퇴적이 되었다. 이게 고생대 시작 자체가, 고생대 시작이 5억 7천만 년 전쯤이라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일단은 육상생물이란 말이에요. 고사리 자체가. 자, 고사리 자체가 육상생물에 해당이 되는데, 육상생물은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 고생대 중기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대가 5억 7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 정도, 2억 5천 정도까지니까, 2억 5억이 어딨어? 2억 5천 정도까지니까 요 중간 정도의 육상생물이 출현하기 시작을 해서 이건 말이 안 돼요. 맞는 거는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우리나라 강원도에 위치한 어느 지질 명소에서 발견된 화석이죠. 삼엽충이에요. 그죠? 자, 삼엽충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은 현재 육지인데, 이 지층의 생성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화석에 해당이 되고요. 삼엽충은 해양생물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바다에서 살던 애들에 해당이 되니까, 과거에 이제 강원도가 지금은 산지지만 과거에는 바다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지층이 형성될 당시 고도는 현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됐다? 낮았다. 왜냐면은 얘가 해수면 아래에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당시 고도는 현재하고 비교하면 얻었다? 낮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그린 가는
지질 시대에 따른 환경과 생물 A부터 E의 생존 기간을 어느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물의 생존 기간만을 고려할 때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존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긴 게 아니라 거기 딱 보시기를 대표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D가 되겠죠. 방추충은 나의 지층이 퇴적된 지질시대의 표준 화석이다. 얘가 지금 산출되는 화석이 A, B, C, E잖아요. 그러면은 A, B, C, E면은 결국에는 다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고생대에 이렇게 걸쳐진 애들에 해당이 되고, 방추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표준화석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표준화석으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E는 오존층이 생성이 되기 전부터 그 다음에 그 이후까지 살았으니까 오존층 생성 전에는 다 바다에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상생물이 아니라 해양생물이라고 봐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그림은 지질시대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나타냈는데 A부터 D는 각각 선캄브리아 시대,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생대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 요 앞에가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에 해당이 되겠죠.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선캄브리아대 후기에 여기 요 뒤쯤에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다세포 무척추 동물의 그 표준화석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거시 식물은 중생대에 번성을 한 게 맞으니까 맞고요. D 시대의 초기가 아니라 후기예요. 후기. 즉 신생대 초기는 대체로 온난했고 후기로 가면서 후기에서 간빙기하고 빙하기가 반복이 됐어요. 기억은 3보다 더 작다. 그렇죠. 2억 한 5천만 년 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초기가 아니라 후기. 네. 그다음에 얘는 맞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7번 봅시다. 그림 가는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된 시기에 수륙 분포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화석을 나타냈는데, 가는 이거는 삼엽충 화석에 해당이 되고요. 나는 방추충, 푸줄리나 화석이에요. 네, 자, 나의 멸종은 A의 형성이 되면서 일어났죠. 고생대 말에 해양생물의 대멸종 때 없어졌고요. 나와 다는 모두 고생대 표준화석이고 둘 다 바다에서 서식했던 생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8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지질 시대의 가와 나의 환경하고 생물을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삼엽충의 대왕 잠다리도 있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고생대고, 여기 매머도 있는 걸로 봐서는, 포유류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신생대에 해당이 되겠대요. 가 시기에는 빙하기가 있었어요.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는 언제냐면은 중생대에 빙하기가 없었고, 최초의 인류는 신생대 말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게 맞고요.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말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유라시아 판하고 충돌을 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4번이 맞죠. 다음에 9번. 지질시대 동안 생물의 대멸종을 일으킨 환경 변화로 오른 것은 소행성의 충돌로 이게 보통 이제 중생대의 공룡이 멸종이 된 거를 이제 보통은 이 소행성의 충돌로 보고요. 수륙 분포의 변화가 대표적으로 판게아가 만들어지게 된 고경우에 해당이 되고, 대규모 화산 폭발은 항상 대멸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일단은 지구 기온이 한번 낮아지고,
지구 기온이 낮아진 후에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다시 어떻게 돼요? 온난화되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줍니다. 대규모 지진이 대멸종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이래서 지구 기온이 떨어지고, 지구 기온이 떨어지면서 화산재 때문에 식물들이 많이 죽고, 그럼 먹이를 하는 뭐 초식 공룡도 죽고, 그 초식 공룡 없으니까 육식 공룡도 죽고,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결국에는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해양동물의 군과 육상식물의 군을 변화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해양동물의 군의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시기는 고생대 말기 대멸종 때 맞고요. 판게아의 형성은 고생대 말기에 일어난 대멸종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 생물의 다양성은 중생대보다는 신생대의 생물군의 과의 수가 훨씬 많았으니까 이것도 맞고, 지질시대의 구분에는 육상식물보다는 해양동물이 더 적절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멸종이 훨씬 더 해양동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수 변화가 많으니까 삼엽충이 멸종한 시기에는, 삼엽충이 멸종한 시기가 여기란 말이에요. 고생대 말. 이때는 육상생물도 같이 줄었죠. 늘지는 않았어요. 네. 따라서 5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하고 봅시다.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생물과의 멸종 비율을 나타냈는데, A는 이제 고생대 5억 7천만 년 전, 그러니까 고생대쯤에 해당이 되고, B가 여기가 고생대 말이죠. 여기가 고생대 말을 대멸종이고, 5,700만 년 전, 이거는 중생대 말 멸종에 해당이 돼요. 이건 고생대 중간에 일어난 거고, 생물 과의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시기는 B죠. 화폐석이 멸종한 거는 신생대 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B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고생대 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화폐석 자체가 신생대 표준화석이죠. C 이후에는 생물 다양성이 다시 회복이 되었죠. 다시 어떻게 되니까 멸종 비율이 줄어들었다라는 소리는 다시 늘어났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으니까, 대멸종 이후에는 다시 폭발적으로 다양성이 증가를 합니다. C 시기에 대멸종이 일어난 원인을 두 가지를 쓰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중생대 말에는, 이때는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이게 보통 지금 멕시코 바다 앞쯤에서 이제 충돌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소행성 충돌로 인한 대규모 지각 변동, 즉 그 중에서도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구의 기후 변화, 이게 바로 대멸종의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소행성 충돌, 그걸로 인한 지구 대규모 화산 폭발, 그로 인해서 지구의 기후가 아주 크게 변하게 된 거죠. 자, 다음에 13번.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돌연변이는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없던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자연 선택된 개체의 형질은 자연손한테 전달이 되고, 얘가 누적이 되면서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정 지역에서 자연 선택이 된 형질이 다른 지역에서도 선택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특정 지역에서 자연 선택이 됐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자연 선택이 된 게 결국에는 뭐가 됐다는 소리입니까? 이 지역에서 생존에 유리한 거라는 소리잖아요. 특정 지역에서 생존에 유리한 거지, 이게 어디서나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어떤 집단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냈고, 기억하고 니은은 서로 다른 형질을 나타내며, 자, 지금 보면은 니은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전 세대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바로 돌연변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A 과정에서 니은이 출현한 원인은 바로 돌연변이로 인한 충돌이고, B 과정 이후에 니은을 가진 개체 비율이 점점 늘어난 이유는 결국에는 환경 변화에 의해서 니은의 성질을 가진 개체들이 결국에는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살충제의 살포에 따라 해충 집단이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기억하고 니은은 각각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 해충과 살충제에 내성이 없는 해충인데, 지금 보면은 살아남는 개체들을 봤었을 때 기억이 바로 살충제 내성이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가 내성이 없는 애들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살충제 살포 결과 기억이 자연히 선택된 게 맞고, 유전적 다양성은 5세대보다는 1세대가 더 높죠.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있는 경우가 유전적 다양성이 더 높아요. 살충제 내성 형질은 살충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변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던 변이인데, 이 살충제 내성 형질이 결국에는 살충제를 살포하는 환경이라는 거에서 자연 선택이 돼서 개체 수가 늘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이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자연 선택에 대한 모의 실험인데, 흰색 도화지에 흰색 나방 모형이랑 검은색 나방 모형을 각각 20개씩 두고, 모두 민원 2명이 눈을 감았다 떴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모형을 제거하는 방법을 10번 반복을 한대요. 제거의 나방수를 색깔별로 센 다음에 똑같은 색깔의 모형을 같은 색깔의 모형을 남은 수만큼 추가한 후에 잘 섞는다. 자, 그랬더니만 흰색 도화지에서는 흰색 나방이 26개가 남았고, 검은색 도화지에서는 검은색만 나방이 28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보호 색깔로 인해서 천적한테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살아남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의 과정은 이거는 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포식자에 의한 잡아먹기는 피식 과정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도화지의 색을 바꾸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의미를 해주고,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지는 개체가 자연 선택이 되는 것도 맞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기린의 진화 과정을 다윈의 자연 선택설로 나타냈는데, 자연이 선택이 된 개체는 생존에 유리한 형질만 자손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지. 형질도 전달이 되겠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 높은 나무에 달린 잎을 먹기 위해 목을 길게 뻗은 결과 목이 길어진 게 아니라, 긴 목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해서 더 많이 살아남게 된 거죠. 자손을 더 많이 남겨서.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이게 이제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과잉 생산을 통해서 뭘 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생존 경쟁을 해요. 이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형에 따른 인구 구성을, 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형에 따른 특징을 나타냈대요. HbA는 정상이고 HbS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래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하고 발생하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면은 이 가운데 이 이형 접합형, 잡종형을 보면은 빈혈은 미약하지만은 말라리아의 저항성이 있고,
이 경우는 악성 빈혈이고 말라리아 저항성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생존에 명확하게 불리한 거는 맞지만 이 경우는 미약한 빈혈에 말라리아의 저항성이 있으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서 오히려 생존에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무런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것도 생존에 불리한 형질이죠. 왜? 빈혈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 가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창궐 지역에서는 오히려 얘가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겠죠. 따라서 가에서는 이렇게 이형 접합형, 즉 잡종의 유전자형이 자연 선택이 되었고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가고요. 남모양 적골 유전자는 그렇죠. 자손한테 유전자니까 당연히 유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같은 종의 핀치 무리가 갈라파고스 제도로 날아들었고 각 섬마다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는데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에 서식하는 핀치의 먹이하고 부리 모양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각 섬에서 섬에 이게 분포가 되면서 생존에 유리한, 그러니까 먹이를 먹기에 유리한 부리를 가진 개체들이 자연 선택되고 얘네들이 종으로 분화가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먹이의 종류가 핀치의 진화에 영향을 주었다. 진화라고 하는 거는 종의 분화예요. 각 섬에 사는 여러 종의 핀치는 모두 같은 종에서 진화를 하게 되는 거 맞고 자주 사용하는 기관이 발달하는 이건 아니에요. 용불용설은 진화로 쳐주지 않아요. 네. 자, 후천적 획득 형질은 다음 세대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20번. 그림은 어떤 나비 집단의 진화 과정을 나타냈는데 가와 나는 바다의 형성으로 분리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각각 돌연변이하고 자연 선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A 개체만 2개가 있었고 이 상태에서 바다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거가 이제 생식적 격리라고 해서 아이고 뭐라고 쓴 거야? 생식적 격리. 그러니까 생식적 격리라고 해서 서로 교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A만 있던 데서 B가 나타났고 A만 있던 데서 C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가하고 나 집단에서 기역은 없던 유전 형질이 새로 생긴 거니까 기역은 돌연변이가 된 거고 요 과정에서 B하고 C가 살아남은 거는 결국에는 자연 선택이 된 과정에 해당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비 집단의 변이는 기역과 니은에서 모두 증가한다. 기역에서는 증가한 게 맞는데 자연 선택에서는 선택이 돼서 도태되는 개체들이 있으니까 모두 증가하는 건 아니죠. 기역만 증가해요. 기역만. 가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B가 A보다 높으니까 B가 살아남았겠고 나에서 A하고 C는 유전적으로 안 동일하지 서로 다른 종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다음에 21번. 그림은 생물 다양성의 3가지 요소를 나타냈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되고 얘는 유전적 다양성, 이 경우는 종다양성, 그 다음에 얘는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되겠죠. 자, B가 높은 생태계의 특징은 종다양성이 높은 데는 생물 종수가 많고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종 다양성이 높아지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다음 22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당연히 환경이 다양하니까 살아가는 종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다. 맞고,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보다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한 종의 개체 수가 크게 변하더라도 뭐가 일어나니까 대체 먹이가 있으니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종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죠. 어쨌든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개체들이 더 적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실험이다. 어떤 해양 조간대에 두 구역을 설치를 한 후 한 구역은 불가사리를 주기적으로 제거를 하고 다른 구역은 불가사리를 제거하지 않았대요. 조간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밀물 썰물에 따라서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이렇게 노출이 됐다가 잠겼다가 하는 이런 지역을 조간대라고 하는데 두 구역에서 생물종의 변화를 관찰했더니만 불가사리가 제거된 구역에서만 홍합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1년 후 불가사리가 제거된 구역에서는 15종의 생물종 중 8종만 남았으며 5년 후에는 거의 모든 생물종이 사라졌대요. 거의 이제 홍합만 막 번창을 한 거겠지. 따라서 불가사리가 제거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종수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인간의 인위적 개입이 어떻게 됐다? 종 다양성, 즉 생태계 평형을 어떻게 돼버렸다? 깨버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게 15종의 생물이 8종 남았고 5년 후에는 다 사라졌고 제거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종수 변화가 없었다. 종 다양성의 유지의 중요성은 이 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종 다양성 유지의 중요성은 결국엔 종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 즉 인간의 인위적 개입으로 인한 생태계 평형이 깨져버리면 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종 다양성이 감소라고, 이 종 다양성 감소로 인해서 결국에는 생태계 자체가 파괴돼 버리죠.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표는 서로 다른 두 지역 1과 2에 서식하는 식물종 A부터 D의 개체수를 나타내는데, 자, 2의 면적은 1의 2배래요. 그러면은 면적을 얘를 S로 치면 얘는 ES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1과 2의 개체수는 동일하대요. 1과 2의 총 개체수는 동일하다라고 돼 있고, 자, 면적당 B의 개체수, 이거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나중에 생명과학에서 배워요. 어떤 지역에서 밀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1과 2에서 서로 같대요. 그러니까 면적이 2배인데 밀도가, 면적당 개체수가 같으려면 개체수는 절반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기억은 28이 들어가야 될 거고, 지금 개체수가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27, 28, 그러면은 55에 둘을 더해주면은 다시 55가 되니까 총 개체수는 110마리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100마리죠. 그렇죠? 그럼 얘는 10마리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기억은 28이고, 식물 종의 수는 1에서가 2에서의 2배는 아니고 종수는 한 종이 더 많은 거죠. 식물 종 다양성은 1이 더 높죠. 종수가 많고 고르게 분포할수록 더 종 다양성이 높으니까 따라서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5번. 그림은 어떤 서식지가 도로와 철도에 의해서 분할되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 서식지 면적이 64헥타르인데 이게 도로하고 면적이 생겨서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실제로 살 수 있는 면적은 8.7에 4가 되니까 34.8헥타르로
실제로는 되게 많이 줄어들죠. 그렇죠? 헥타르로 많이 줄다. 이렇게 도로나 철길이 나서 서로 여기 안에서 얘네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거를 서식지 단편화라고 얘기를 해주고, 분화로 서식지 중심부에 살던 생물종보다 서식지 가장자리에 살던 생물종이 사라질 위험이 더 높은 게 아니라 중앙이죠. 어차피 지금 갈라진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아니고, 나에서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서식지를 연결하면 생물 다양성은 서식지 분할 전하고 같아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지, 생태 통로가 생긴다고 해서 똑같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6번. 다음은 블루길에 대한 설명인데, 블루길은 식량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도입이 됐는데, 번식력하고 생존력이 높고 어린 물고기나 새우류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서 생태계로 교란시키는 바로 외래종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얘네들은 기와 같은 생물을 뭐라 불러준다? 외래종 또는 외래생물이라고 하고, 자, 기억에 대한 생물 다양성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일단은 얘네들이 함부로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얼마 전에 보니까 일산에서 막 악어도 나오고 그랬다며. 검역 누가 기르던 샤악어인가 그거를 방생을 했는지 아니면 일광욕하다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나온 거를 보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검역 강화를 통해서 외래 생물의 불법 도입을 아예 차단을 해주는 게 그다음에 유입할 거고, 그 다음에는 외래종, 그 다음에는 도입 시 외래종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외래종 도입 시 환경에 미칠 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평가를 더 정확하게 하고 나서 도입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너무 답이 뻔하네요. 5번이죠. 즉 하나의 서식지를 여러 개의 작은 서식지로 분리하면 이게 서식지 단편화니까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그죠? 자, 이제 중단원 고난도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층 단면하고 각 시기에 산출된 화석을 나타냈대요. 자, B하고 C는 같은 시기와 같은 장소에서 퇴적된 지층이면은 갑주어면은 고생된 해양 환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녀석도 지금 고생된 해양 환경이에요. 화엽총도 똑같이 고생된 해양 환경, 암모나이트는 중생된 해양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층 A부터 D 중에서 가장 먼저 퇴적된 지층은 바로 갑주어보다 지층에 뒤집어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갑주어보다 더 먼저 아래에 있는 게 더 먼저 쌓인 거니까 삼엽충인 A가 먼저 퇴적이 돼야 되겠죠. 지층은 C에서 고사리 화석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생대는 맞는데 해양 환경이고 고사리는 육상식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육상식물인 고사리가 나타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말보다 지층 D가 퇴적된 시기에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더 넓어졌죠. 왜냐면은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뭐가 연한 해안선의 면적이 증가한다란 말이에요. 그치? 해안선의 면적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얕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식지가 더 증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2번. 그림은 동일한 동물종으로 구성된 집단
P1하고 P2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서 집단 A하고 B로 되는데 지금 P1에서 A로 가면서 몸 색깔이 흰색인 개체가 많아졌고 B는 검정색인 개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의 색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몸 색깔의 변이는 P1에서가 PA에서보다 더 많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포되는 변이의 폭 자체가 P1이 A보다는 더 많게 나타나죠. 여기서 여기가 A니까. P2가 B로 될 때, 총 개체수가 늘어나려면 이 아래의 면적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P2의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의 면적이니까 B가 더 좁죠. 총 개체수가 늘어나지는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같은 형질이라도 환경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 선택이 되는 개체도 형질도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그림은 면적이 같은 세 지역 가부터 다에 서식하는 식물종 A와 A부터 E의 개체수를 나타냈는데 지금 가가 몇 종이니? 가가 여기서 색깔이 파란색에 해당이 되겠네. 여기서 얘가 가네요. 이렇게 아이씨 파란색이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 이거 파란색이 하나, 둘, 셋. 아 여기도 있네. C가 여기도 있네.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가는 전체가 5종에 해당이 되는데 63, 8, 70, 그다음에는 20, 그다음에는 얘가 39에 해당이 되죠. 39. 그렇죠? 39. 이게 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가 지금 빨간색이니까 요 안쪽에 들어있네요. 네, 요거 얘가 나죠. 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총 5종이 있게 되고 43에 41에 그 다음에 얼마냐 이게 37이네 37 하고 그 다음에 40 39네 40 39 40 39 그러니까 총 얘도 몇 종이에요? 일단 5종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다죠. 다. 그럼 다는 지금 여기 54 56 그 다음에는 43 그 다음에는 여기는 없고 47 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4종이고 43 그 다음에는 56 그 다음에는 밑에가 43 그 다음에는 없고 얘는 그 다음에는 39야? 얼마나? 47이네 47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식물 종의 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많다. 종수는 일단 둘 다 5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수 자체는 같다란 말이에요. 총 개체 수는 가나 다에서 모두 같다.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얘는 개체 수는 다 200개체 수, 이것도 200개체 수, 얘도 200개체 수가 되니까 총 개체 수는 다 같은데 생태계 안정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종수가 많고 분포가 좀 더 고르게 돼 있는 게 얘보다는 얘가 더 고르고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더 고르니까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3. 그린 가는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와 그 예를 나는 같은 종 생물로 구성된 집단 A의 개체수에 따른 유전자 변이의 수를 나타내는데 일단은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유전자의 변이의 수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에서 1번은 바로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 2의 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억은 나머지 남은 게 바로 종다양성에 해당이 되겠죠. 자, 따라서 2는 종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이고, 1이 높으면 당연히 3도 높아집니다. 예, 생태계가 다양하면은 살아가는 환경이 다양해지니까 종수도 늘어나겠죠. 어떤 습지에 수달, 황새, 팔색조 등이 서식한다는 바로 종이 다양해진다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니은하고 디귿 5번이 맞겠죠, 여러분들.